1299년 겨울 지평선을 뒤덮은 먼지구름이 델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몽골의 기병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쿠틀루그 쿠아자가 이끄는 이 군대는 페르시아에서 트란스옥시아나까지 수많은 왕국을 짓밟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재만 남았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말들의 숨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기병들의 눈빛에는 또 하나의 정복지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델리였습니다. 인도 북부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이자 상상할 수 없는 부하 인구가 모여있는 보석 같은 도시였습니다. 델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도 평원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관문이자 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동쪽에 자리한 강력한 술탄국의 수도였습니다. 몽골에게 델리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단지 한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전체를 향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약탈감이, 전략적으로는 제국 확장의 교두보가, 상징적으로는 불패의 몽골 신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틀루그 쿠아자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요새와 변방 도시들을 무시한 채 곧장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델리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술탄 알라우딘 칼지에게 상식적인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몽골이 지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식량도 있고 높은 성벽도 있고 수많은 병사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공성전에 약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에게 맞서 싸워 이긴 자는 없다는 이야기, 그들의 화살은 비처럼 쏟아지고 마른 바람보다 빠르다는 이야기, 도시를 포위당하면 결국 굶어 죽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어두운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알라우딘은 신하들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성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킬리라는 곳에서 야전 결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몽골은 야전에서 무적이었습니다. 넓은 평원에서 그들의 기동력과 포위 전술을 당해낼 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라우딘은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칼날이 아니라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킬리에서 첫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몽골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기습적인 선제 공격, 빠른 접근과 후퇴,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의 폭풍이었습니다. 델리군은 흔들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델리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렬을 유지했고 방역했고 버텼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인도 군대와 달랐습니다. 더 조직적이었고, 더 침착했고, 더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승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를 이야기합니다. 깃발과 북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기병의 돌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종이 위에 쓰여 있던 규정, 장부, 명부, 가격표 같은 문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델리의 진짜 비밀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종이 위의 숫자와 낙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군대를 막아냈을까요? 왜 몽골의 속도와 기습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꺾였을까요? 이 한 번의 전투가 인도의 권력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킬리 전투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칭기즈 칸 시기의 우연한 접촉과 국경 방어의 역사, 그리고 델리가 몽골과 어떻게 처음 마주쳤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220년대 칭기즈 칸은 호라즘 제국의 왕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 추격전은 중앙아시아 전역을 가로질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수많은 도시와 왕국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는 결국 인도 북부 국경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몽골과 델리 술탄국이 처음 서로를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였습니다. 몽골은 아직 중국과 페르시아 정복에 더 바빴고 델리 역시 몽골의 진짜 위협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두 거인이 처음 만나 서로를 재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곧 피로 얼룩지게 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은 4개의 한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동쪽에는 원나라, 서쪽에는 킵차크 한국, 남서쪽에는 일한국, 그리고 중앙에는 차가다이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가다이 한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이 다른 몽골 한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확장하자니 킵차크와 부딪히고, 동쪽으로 가자니 원나라가 버티고 있고, 서쪽으로 가자니 이란국이 막고 있었습니다. 남는 방향은 단 하나, 남쪽뿐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이었습니다. 차가다이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 약탈할 부를 얻기 위해 인도를 넘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델리는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델리의 술탄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아스우딘 발반이라는 술탄은 몽골의 위협을 미리 읽었습니다. 그는 비아스강 일대를 따라 요새와 주둔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방어선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 인도판 만리장성 같았습니다. 요새마다 병사들이 주둔했고, 감시탑이 세워졌고, 보급로가 확보되었습니다. 발반은 이것을 혈과 철의 국경 방어라고 불렀습니다. 피와 철로 지켜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은 실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1185년 몽골이 비아스강을 건너 델리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첫 충돌이었습니다. 델리군은 간신히 몽골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발반의 아들 무함마드 왕자가 전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상실의 고통과 뒤섞였습니다. 피로 지켜낸 국경이었습니다. 델리는 이겼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군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경 방어선만으로는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안은 승리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엘리트들과 군인들 사이에는 서서히 한 가지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발반 이후 킬지 왕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잘랄우딘 킬지는 1262년 또 다른 몽골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정복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96년과 1297년 사이 차가다이 한국은 여러 차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델리 조정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압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몽골은 언젠가 반드시 델리를 정복하려 할 것이고, 그때는 국경선이 아니라 수도 자체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99년 쿠틀루그 크와자가 이끄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목표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작은 침입과 방어의 반복은 끝났습니다. 이제 델리는 존재 자체를 건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몽골의 전쟁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작은 도시와 요새는 무시하고 곧장 수도를 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을 이용해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왕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방 도시들은 저항할 이유를 잃습니다. 몽골은 이 방식으로 수많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속도, 기동성, 그리고 심리적 타격, 이것이 몽골식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799년 침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틀루그 크와자는 국경 요새를 건너뛰고 바로 델리로 직행했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델리를 점령하고 술탄을 무너뜨리고 인도 북부를 몽골 제국에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델리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장에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몽골이 온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궁정에서는 한탄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 칼지는 달랐습니다. 알라우딘이 권좌에 올랐을 때 그는 단순히 왕좌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몽골과 싸운 경험이 있는 병사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기병과 궁수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전쟁 베테랑이었습니다. 몽골의 화살을 피해본 적이 있고, 몽골의 포위를 뚫어본 적이 있고, 몽골의 전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델리는 이미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난민과 용병의 물결이었습니다. 몽골 전쟁을 피해 남아한 병사들, 장인들, 기술자들, 가족들이 델리에 정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몽골에게 쫓기다 도착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쟁 경험의 집합지가 되었습니다. 몽골 기병과 싸워 살아남은 자들이 술탄에게 칼과 활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했고 안전을 원했고 새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경험을 흡수했습니다. 덕분에 델리군은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역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말 대 말, 화살 대 화살로 맞설 수 있는 혼합군이었습니다. 몽골과 비슷한 수준의 기동력과 궁수를 가진 병사들이 델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검증된 실전 경험을 가진 전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라우딘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쿠틀루크 쿠아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전투를 거친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델리는 풍요롭지만 나약한 도시였습니다. 인도의 군대는 느리고 무겁고 조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몽골식 속도와 기습이면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몽골은 단번에 심장을 꿰뚫으려 했고 알라우딘은 그 심장 앞에서 전투로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상반된 목표가 킬리라는 지점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델리가 몽골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검술이나 코끼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전장이 아닌 관청 책상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라우딘 이전 델리 술탄국은 전형적인 봉건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방 귀족들, 즉 이끄타다르들에게 땅과 세금 징수권을 맡기고 그들이 자신의 병력을 거느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할리사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할 필요 없이 지방 귀족들이 알아서 병력을 유지하고 전쟁이 나면 술탄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술탄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작은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얼마나 병력을 보내줄지 불확실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적과 결탁했습니다. 술탄의 힘은 지방 귀족들의 충성심에 달려 있었고 그 충성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골을 막으려면 먼저 자기 뒤를 위협하는 귀족들부터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지와 군사권이 분산된 상태에서는 국경 방어도 수도 방어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비군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상비군, 즉 평시에도 항상 유지되는 중앙군을 창설하는 것은 당시 인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수만 명 규모의 직할군을 상근으로 두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충성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부패를 막을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알라우딘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현금급여 제도였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즉 이끄타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병사들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충성 대상이 지방 귀족이 아니라 술탄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어느 영주의 부하가 아니라 술탄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현금급여 제도는 동시에 새로운 부패를 불러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허위 인원을 보고해 급여를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싸구려 말을 고급 말이라고 속여 더 많은 돈을 탈 수 있었습니다. 병사가 도망가도 말이 죽어도 장부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군대와 실제 군대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도구제도였습니다. 도구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알라우딘은 모든 군말을 국가가 등록하고 말의 엉덩이에 공인 낙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말만 급여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였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형식상의 종이말과 실제 말 사이의 차이를 없앴습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허위 보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관이 와서 낙인을 확인하면 거짓은 즉시 드러났습니다. 말은 숫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었습니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라우딘은 체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체라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각 병사의 키, 체격, 피부색, 흉터, 특징 등을 기록한 인적 정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병사가 맞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판 신분증 시스템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사 명부가 현실의 병사와 일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가짜 병사를 명부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관이 와서 얼굴을 확인하면 거짓은 즉시 드러났습니다. 도구와 체라로 말과 병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전장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위의 군대가 아니라 종이 덕분에 현실에서 강해진 군대가 되었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진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알라우딘은 또 다른 세밀한 구분을 도입했습니다. 에카스파와 두아스파였습니다. 에카스파는 한 마리의 말을 유지하는 기병이었고 두아스파는 두 마리의 말을 갖춘 기병이었습니다. 두아스파를 통해 한 기병이 말을 번갈아 타며 장거리 작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기동력을 따라잡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델리도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종이 위에서 시작된 구분이 전장에서 속도와 지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와 장부를 정리해도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알라우딘이 어떻게 이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렸는지 이해해야 비로소 킬리에서의 승리가 보입니다. 수만 명의 병사, 수만 필의 말, 수백 마리의 코끼리를 유지하려면 매달 얼마나 많은 곡물, 사료, 장비, 급여가 필요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잘못 운영하면 몇 달 만에 국고가 텅 비거나 병사들이 굶주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통치자라면 병사들의 급여를 높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는 급여를 낮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 가격을 강제로 낮추어 적은 급여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디와니 리아트 제도였습니다. 디와니 리아트는 시장 규제 제도였습니다. 곡물, 채소, 고기, 옷감, 심지어 말과 말사료까지 필수품의 최대 가격, 즉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평범한 기병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이라면 전쟁이나 흉년 때 곡물값이 폭등해 급여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라우딘 체제에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빵, 쌀, 사료를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알라우딘은 엄격한 감시와 처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인을 감시하는 관리가 있었고, 창고를 수시로 검사하는 제도가 있었고, 가격을 속이거나 곡물을 숨겨두는 자에 대한 엄벌이 있었습니다. 벌금, 몰수, 심지어 형벌까지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였지만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강제했습니다. 국가 곡창, 즉 국영 창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풍년에는 국가가 곡물을 많이 사들여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흉년에는 이 곡물을 풀어 가격 상승을 막았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 우선적으로 곡물과 사료를 공급했습니다. 병사들은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말들은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이 군사 작전을 계획할 때 그는 매달 필요한 비용과 물자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와 재고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군수 예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몽골 군대는 전통적으로 빠른 약탈과 현지 조달에 의존해 움직였습니다. 넓은 초원과 풍부한 가축이 있을 때는 최강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이 통제하는 인도 북부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정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알라우딘은 자원 박탈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국경 지역과 비옥한 초원지대를 사전에 수확하고 통제했습니다. 주민을 피신시키거나 식량을 옮겼습니다. 몽골이 들어왔을 때 먹을 것도 말에게 줄 풀도 없는 자원 공백지대를 만든 것입니다. 몽골군의 말은 서서히 굶어갔습니다. 기동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빠른 군대가 느려졌습니다. 강한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이 무기의 실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락인 장부, 병사 인명부, 가격표, 곡물 창고 재고 기록, 세금 및 군수 예산 장부, 이 모든 것이 종이와 잉크로 쓰인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칼과 화살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델리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이런 준비가 끝난 뒤에야 알라우딘은 킬리 전투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킬리 전투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델리 측이 약 7만 명, 코끼리 700여 마리를 동원했다고 추정합니다. 몽골 측은 5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이것은 거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군대를 5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좌익은 누스라칸이 지휘했고 우익은 자파르칸이 지휘했고 중앙은 알라우딘 본인이 지휘했고 선봉대는 아크타르칸이 지휘했고 예비대는 울루그칸이 지휘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특히 예비대를 좌익 뒤에 배치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자신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측면이 공격받을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 뒤에 강력한 예비 전력을 숨겨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은 몽골 중앙을 측면에서 치는 결정적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끼리는 단순 돌격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장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코끼리 뒤에 보병, 즉 창병과 궁수가 줄지어 섰고 그 앞뒤로 기병이 움직였습니다.
몽골의 선회와 포위 기동을 가로막는 고정된 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형 선택도 중요했습니다. 한쪽은 야무나 강, 다른 한쪽은 울창한 숲으로 막힌 지형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몽골 기병이 넓게 펼쳐져 포위하는 전통 전술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열린 평원이 아니라 목을 죄는 병목 지점에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몽골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해 적을 포위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사격하고 후퇴하는 몽골 기병의 전형적인 전술이 킬리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말과 기병은 충분했지만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를 좁은 우리에 가둔 것과 같았습니다. 전투 전날 밤, 양진영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인도 정복을 눈앞에 둔 자신감과 낯선 기후와 지형에 대한 미묘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델리 병사들은 가족과 도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에게 킬리 전투는 단지 몽골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비군, 시장 통제, 행정 혁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지면 단지 성 하나가 아니라 정책 전체가 실패로 판정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의 안개 속에서 코끼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이 울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다가오는 몽골군의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이 먼저 화살과 기병 기습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델리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밀한 대형과 코끼리 장벽 뒤에 숨으며 견뎠습니다. 그동안 쌓은 훈련과 경험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델리 기병은 단순한 돌격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군기병과 근접 전용 장창병이 함께 작동하는 혼합 무기 체계였습니다. 몽골 기병과 달리 근접전에 들어가면 델리 기병의 더 긴 창과 무거운 갑옷이 유리했습니다. 몽골은 전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거짓 후퇴였습니다. 뒤로 도망가는 척하면서 적의 대형을 붕괴시키고 추격하는 부대를 멀리 유인한 뒤 사방에서 포위해 섬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대표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델리 우익을 맡은 자파르 칸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파르 칸은 몽골의 후퇴를 보고 알라우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용감하게 추격했습니다. 약 18코스, 대략 35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몽골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사방에서 자파르 칸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많은 몽골군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와 부하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자파르 칸의 죽음은 영웅의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그를 순교 영웅으로 크게 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복종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고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알라우딘의 군대가 개인적 영웅심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과 통제,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스템은 용감한 개인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체를 중시했습니다. 우익이 사라진 뒤 몽골은 이 틈을 노려 중앙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쿠틀루그 쿠아자는 자파르 칸의 부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중앙을 파고들어 델리 군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판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제대로 맞춰 움직이지 못해 몽골 중앙이 상대적으로 앞서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우익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급하게 대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중앙과 좌익, 예비대를 그대로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휘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전투의 핵심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익 뒤에 배치되어 있던 울루그 칸의 예비대가 몽골 중앙의 측면을 노려 돌격했습니다. 몽골 중앙이 앞질러 나간 탓에 옆구리가 노출되었고 델리 예비대가 이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측면에서 들이치는 기병과 정면에서 버티는 코끼리와 보병이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몽골 중앙은 움직일 공간을 잃었습니다. 말이 뒤엉켰습니다. 화살을 쏠 거리도 후퇴할 길도 줄어들었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투 중 쿠틀루그 쿠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사료에 따르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군에서 지휘관이 쓰러졌을 때 발생하는 지휘 공백과 혼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가 서로를 찾지 못한 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델리군은 중앙 지휘가 살아있어 일사불란하게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전투는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말과 병사 모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델리는 준비된 보급과 병력 우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지친 말, 부상자, 무너진 사기의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후퇴했습니다. 인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규 야전 전투에서 몽골을 막아낸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상실감과 피로감도 컸습니다. 이 승리는 개인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잘 설계된 지휘체계, 예비대의 배치, 병력과 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장부 관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종이 무기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델리는 다시 한번 몽골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33년 킬리 승리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알라우딘은 치토르 등 다른 지역 정복에 나섰습니다. 제국 곳곳에 군대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델리 근처에는 상비군의 상당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취약점이었습니다. 차가다이 한국의 새로운 지휘관 타라가이가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델리 근처까지 진출해 도시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킬리 때처럼 성 밖으로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흩어져 있고 말과 무기, 보급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야전에서 싸우면 크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오세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 않았지만 방어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야무나 강, 숲, 구델리를 등지고 북쪽의 도랑과 목책을 급히 구축했습니다. 집 문짝과 들보까지 뜯어다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요새 앞에 중무장한 코끼리를 줄지어 세웠습니다. 그 뒤에 창과 활을 든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몽골 기병 돌격을 막아내는 움직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타라가이의 군대는 2달 넘게 델리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성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라우딘이 미리 주변 곡물과 사료를 통제해둔 탓에 몽골군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원 박탈 전략의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킬리 이전부터 구축된 곡창, 시장 통제, 공급망 덕분에 델리는 포위 안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밖에서 점점 굶어갔습니다. 말이 기력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포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포위전에서는 결정적인 야전 승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알라우딘은 성 안에 틀어박혀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몽골이 먼저 지쳐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시간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때도 승리의 핵심은 종이 위의 곡물 장부, 시장 통제, 자원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중세 인도에서 권력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것이었습니다. 강한 왕은 용감하고 너그럽고 전장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의 힘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권력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은 델리 술탄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킬리 이후 알라우딘의 군대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구자라트를 정복했고 라자스탄의 요새들을 함락시켰고 심지어 데칸 고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모든 정복 전쟁은 그가 만든 상비군 시스템과 시장 통제 시스템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은 급여를 받으며 계속 싸울 수 있었고 식량 가격은 안정적이었고 보급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전쟁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델리의 다른 도시들도 변했습니다. 알라우딘의 시장 통제 정책은 단지 군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식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경제를 안정시켰고 인구를 증가시켰고 상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가격 변동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시민들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의 통치는 가혹했습니다. 귀족들을 억압했고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고 감시와 처벌을 일상화했습니다. 그의 시장 통제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윤을 남길 수 없었고 가격을 속이면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유는 안정과 교환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시스템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우딘의 유산은 인도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의 술탄들도 그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비군의 개념은 남았고 시장 통제의 필요성도 인정되었고 중앙집권적 행정의 중요성도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한 술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했고 너무 가혹했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능성, 즉 종이와 숫자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몽골 측에서도 킬리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인도는 쉬운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다이 한국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인도를 침공했지만 더 이상 델리를 직접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경 지역에서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몽골의 불패 신화는 킬리에서 금이 갔고 그 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14세기가 되면서 몽골 제국은 서서히 분열되고 약화되었고 델리는 남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델리의 비밀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그, 즉 말낙인이었습니다. 체라, 즉 병사 임명부였습니다. 디와니 리아트, 즉 시장 통제였습니다. 국영 곡창이었습니다. 자원 박탈 전략이었습니다. 예비대 배치 계획이었습니다. 모두가 종이 위에 적힌 규칙과 숫자에서 출발한 무기였습니다. 칼, 활, 코끼리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시스템은 나라별로 달랐습니다. 델리의 강점은 바로 이 조직과 행정, 즉 종이와 잉크로 짜인 구조였습니다. 킬리 전투와 1303년 포위 실패 이후 적어도 인도 북부에서는 몽골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몽골의 이름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무조건 항복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승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몽골 불패 신화의 균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정치사에서 강한 군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용감한 장수, 카리스마 있는 왕이 아니라 세금과 시장과 군대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내는 능력이 진정한 힘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국가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군사력 뒤에는 항상 예산, 행정, 물류,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지위 숫자의 배열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킬리 전투는 이것을 조용히 되새겨 보게 합니다. 현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발전된 무기체계도 가장 훈련된 병사들도 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거대한 행정 시스템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여, 보급, 의료, 통신, 정보,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에서, 아니 오늘날에는 컴퓨터 화면 위에서 관리됩니다. 알라우딘이 보여준 것은 전쟁이 단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궁정에서, 시장에서, 곡창에서, 장부 위에서도 일어납니다. 승리는 가장 용감한 병사가 아니라 가장 잘 조직된 국가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킬리의 진짜 교훈입니다. 겨울 아침, 먼지와 피, 코끼리의 울음이 사라진 전장 위에 남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수많은 장부와 문서, 이름이 남아 한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 속 영웅은 누구입니까? 칼을 휘두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서 숫자를 바꾼 사람입니까? 역사는 종종 화려한 전투와 영웅적인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관리, 가격을 감시하는 검사관, 곡물을 나르는 짐꾼, 말의 낙인을 찍는 병사, 이들이 없었다면 킬리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 속에서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이 위의 숫자가 정말로 칼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